에이트싱크 이지성.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95%를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라고 한다. 나머지 5%도 별반 다르지 않다. 창조적인 생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인류 운명을 건설한 천재들의 생각과 맞는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칸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카르트, 뉴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같은 천재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방식으로 너와 우리의 세계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한 사회와 세계 문명을 초월하는 생각과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생각과 운명, 문화를 인류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둠에 잠긴 인류의 의식을 지평선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플라톤이 일으킨 생각의 혁명은 아테네의 평범한 귀족 청년 플라톤은 20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만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아테네의 젊은이들처럼 생각이 없이 살았다면 과연 그런 서양 역사상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다. 나도 20살이 플라톤의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생각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성을 통해 사고하는 것. 칸트의 말을 빌자면 철학함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때 경험했다. 내 두뇌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또한 어떤 황홀한 느낌이 빈약한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러나 이런 거 91만 2,500시간 그리고 1시간 띵커 하는 나,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의 본질을 깨뚫고 이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모방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만일 당신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뇌를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뇌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또 무슨 의미인가? think 하는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봤는데 너는 고대를 가는 게 좋겠다.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제가 고대를 어떻게 가요? 제 실력으로는 잘해야 지방 국립대나 갈 수 있을걸요? 아, 미안, 고대가 아니라 교대라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싱크, 거대한 생각하는 파이데이아 후마니타스. 이제 자기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니,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자기 교육의 기초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끝없는 이런 것들로 자연과 조점하느라 위대한 작가들과 위대한 사상가들과 위대한 예술가들과 위대한 건축가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시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과 만나라. 물론 처음에는 내면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하늘과 대지, 산과 숲, 바다와 강을 담을 수가 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은 성공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과 더불어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 고대 로마로 넘어가 후마니타스가 되었다. 후마니타스, 파이데이아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교육이고, 후마니타스 우리말로 바꾸면 인문학이다. 인문학. 생각회를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시켜야 한다. 두 번째 미션까지 완수했다면
당신의 돈의 생각회로 한가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동안 받은 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이 존재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받아야 할 진짜 교육임을 당신의 두뇌가 깨달았다는 의미다. 이제 그 한가득의 생각회로를 천재들의 시스템 속에 접속시켜야 한다. 두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두뇌 안에 새로운 생각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기초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게티와의 대화, 헬만 헤스의 독서의 기술을 함께 읽으면 더욱 좋다. 근사력, 퇴계 선지 이런 것들을 너로 대학 정력 맹자 이런 것들을 사색한다. 넷째, 진정한 의미의 자기교육을 시작하자. 고조선 등등등 책이 많네요. 젊은 학창 시절에 이렇게만 읽으면 좋겠네요. 둘째, 당신의 두뇌 안에 새로운 생각의 시스템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거리 인문학, 고대의 교육 인문, 스스로 깨우치는 자기교육법. 당신은 초중고 시절 입시교육을 받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업교육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과 해서는 어떤 것인가? 당신은 지금껏 세계 최악의 교육을 받았다. 다시 교육 이야기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의 교육은 학부모 교사에게 해당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육은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주제이다. 사람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배운 대로 생각한다. 시대가 악하다. 월스트리트는 인문학, 수학, 과학, 또 세계 서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해가고 신용카드 대라는 키커, 모스타, 저축은행 등등 주가 조작, 우리나라를 뒤흔든 금융사고들과 미 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두바이 금융, 국가보도위기 등 세계의 경제를 충격에 몰아넣은 이런 공통점은 뭔가? 월스트리트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이런 작품이 전 세계를 물가가 미친 듯이 또 치솟는 대학 등록금, 금융 사기에 가까운 이런 것들. 그렇다. 월스트리트가 노리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에 뼈 빠지게 일했다면 부자가 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 빚쟁이로 정리한다. 무슨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정실처럼 보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산더미다. 이때쯤이면 누구나 깨닫게 된다. 그동안 자신이 금융노예로 살아왔음을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언젠가 경제활동 능력을 상기시하게 될 때 자본의 쓴맛을 보는 대신에 자본에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개발의 인문학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또 걱정스럽다. 우리나라에는 시야가 한정적인 독서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자기 개발과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자기 개발 같은 건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개발, 또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인문학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학문이다. 때문에 경제를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옳지가 않다. 경제는 세상을 잘 다스려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한다는 경세 재민의 주말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해서 자세히 밝혀듯이 경제학은 철학에서 시작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경제학은 인문학이다. 인간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구조, 인간 돈보다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학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어서 인문학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개발서처럼 썼다느니 인문학은 고매한 학문인데 세속적인 경제를 한다느니 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월스트리트 황제인 워런 버핏조차도 대량 살상무기라고 악평한 파생금융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자그마치 3경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 거래 규모는 세계 1위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은행, 증권, 신탁, 판매하는 파생금융 하나같이 다 사기에 가깝다. 다 이렇게 갈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옥에 몰리고 20대가 이렇게 전전하고 30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피하고 40대에 돌연사고 50대에 퇴직금을 또 받아서 60대에 자살률이 OECD 하는 것이다. 이게 다 뭐냐? 돈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파생금융 상품은 자기 개발에
모장한 월스트리트 킨트들이 수학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 은행증권 신도보험회사. 말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월스트리트 현금 일처기. 이런 조금이라도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알고 있는 상식이다. 현실이 이와 같다. 자, 가우스의 인문학의 공부 지도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히브리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제국의 역사와 문화.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 철학자 탈레스를 포함한 소그레스 이전 철학자들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고대 그리스 수학의 정수라 불리는 피타고라스와 아르키메데스와 유클리드의 수학, 그리고 에우독소스의 수학, 에우독소스, 코페르니쿠스, 케물러, 갈릴레이, 프랜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의 철학과 과학.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가우스는 짐나지움을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던 대학 예비학교 카롤린 학교의 문학 철학부 교수 여임 에센 부르크가 문학의 길을 걸어고 그언했을 정도로 문학에 탁월한 소질을 보였다. 가우스는 이 교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가우스의 문학 공부 지도에 다음 것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18세기까지 하미로 가우스는 그리스와 라틴어를 목적어처럼 쓰고 읽을 줄 알았으니 공부하기로 선정한 수학자나 과학자의 인문학 공부 지도를 따라 충실히 공부했다면 그 수학자나 과학자의 대표 저작을 독파해보라. 정수론 아인슈타인의 경우 상대성, 뉴턴의 경우에 프린키피아 이를 읽는 것이다. 대단하군요. 인공지능과 수학은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고 모든 종류의 수학은 인공지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더 많은 수학적인 연구를 유발하는 풍부한 문제은행이 될 것이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 수학과학에 정통하지 못해도 편미분 방정식과 열전도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공지능의 두뇌가 수학적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수학과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가 재미있고 즐거워질 것이다. 원리의 공부란 그렇다. 그래서 한번 공부의 맛을 알게 되면 여태 TV, 스마트폰, 술, 수다 등 인생을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세계적으로는 수학자와 이런 것들, 수학과 관련 교양 서적을 되도록 많이 읽어라. 그리고 출판사나 서점, 대학 등이 주최하는 수학과학 교양 강의를 되도록 많이 들으라.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서 금융수학, 물리수학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서 책들을 미리 살펴보고 직접 서점에 가서 살펴보라. 그리고 이 책들을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두 권 정도 구입해서 공부해보라. 둘째, 수학자나 과학자에 관한 천기 평전 등을 읽어서 그들의 두뇌를 만든 인문학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수학자별, 과학자별 인문학 공부 지도를 만들어라. 수학의 왕. 성경과 기계로 등등등등 달려 구체적으로 보려면 가우스는 아주 7살 때 성경을 또 기하, 천체의 회전, 데카르트 기하,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었다. 여기서 성경을 언급한 것은 서양 인문학의 뿌리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문학의 대성이라기보다는 신학의 대성으로 봐야 옳지만 말이다. 그리스, 라틴어, 이탈리아 공부를 언급한 것은 가우스가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등을 원어로 읽기 위해 이 언어들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 피타고라스, 유클리드의 기하학, 코페르니쿠스의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 데카르트의 기하학,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고 그리스, 라틴어, 이탈리아를 공부하면 끝나는 걸까?
아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 철학 그리고 철학자 탈레스를 모르고서 피타고라스를 알 수가 없으며 플라톤을 모르고서 코페르니쿠스를 알 수가 없다. 기본적인 수학, 과학 공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키 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옵션 상품으로 수학을 모르고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해당 중소기업들이 키코라는 옵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해서도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행가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주식이나 채권 또는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은행의 그 상품이나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다든지 투자나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수학적인 모형에 근거하고 설계되고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에게 IMF 사태를 촉구하는 월스트리트의 퀀트들과 맞서 싸울 인문학적인 수학적인 과학적인 두뇌가 없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퀀트들 그리고 금융 인공지능과 싸워 이길 인문학적 수학적 과학적 두뇌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IMF 사태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다시 망할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지금처럼 산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TV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인문 고전을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학과학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대학의 시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과학의 기본 지식을 쌓으라는 의미다. 인문 고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언제 수학과학 공부하느냐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장 버리기 바란다. 월드 스트리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편미분 방정식과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재산을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식, 채권, 펀드, 환율, 선물, 옵션 같은 전문 금융 상품은 물론이고 자, 과연 키코 사태가 터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렇게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천여 명의 성실하고 뛰어난 기업가들은 기업만 잘 경영하면 되지 무슨 철학이냐고. 수학물리학 공식이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퀀트 그건 미국 이야기잖아요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예정된 재앙의 길로 들어섰다. 이들이 어리석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일 뿐이다. 이들은 예시로 얻은 것은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뿐인가 이제 퀀트들은 금융 인공지능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이다. 아니 금융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식이 부족하다. 이게 셀 수 없는 이런 불행. 이들 기업의 소유들이나 경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우수하며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토록 기업 환경이 척박한 나라에서 자수성가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사람들조차 월스트리트의 퀀트들이 설계한 파생금융 상품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다. 당신은 어떨 것 같은가? 만일 자수성가한 천여 명의 CEO들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수학 물리학 공식이 이 월스트리트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면 키코에 가입하기 전에 이 파생금융 상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정식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30년 가까이 소처럼 무직하게 일한 결과 맨손으로 세운 회사를 연매출 수억 원대의 우량기업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건여한 월스트리트 컨트들이 만든 파생 금융상품 키코에 가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참. 의심하고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부정하라. 새로운 철학을 시작하기 전에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심과 부정의 체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은 순수한 사상을 새로운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 데카르트는 성찰과 방법 소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생에 한 번은 기존에 내가 참된 것으로 인식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확고부동한 새로운 인문학을 세울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오직 진리만 탐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털 것만큼이라도 인류의 미래를 바꾼 세 가지 꿈은 20살 데카르트는 파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당신의 20대가 즐길 수 있었던 그의 모든 것을 누렸다. 와인, 도박, 파티, 여자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생활은 1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21살의 데카르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파리의 이혼보다는 파리의 인문학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매일 집 앞까지 찾아와서 함께 놀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문제였다. 데카르트가 친구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과 똑같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직 영혼에 충실한. 참 이지성 잘생겼네. 싱크. 120세 돌파 에이트 후속작. 이지성 TV 28만 구도. 세계 상위 0.01%를 만드는 띵크의 기술이라. 산업혁명, 컴퓨터, 내가 이 모든 것이 데카르트에서 비롯되었다. 시와 음악과 거음을 사랑하는 20살 데카르트는 공부하는 인문학의 끝에 서 있었다. 에이트 싱크, AI, 포스터, 코로나가 만든 뉴 노멀, 너를 만들어라. To think, to believe, to appear, to count for something. 라틴어 영어 사전은 고기토를 보통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아이비리그 천재들은 왜 고백력을 잃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인문학과 신학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1600년 서양 천재들의 필독서였다. 지금도 아이비리그를 통해서 필독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력을 읽지 못하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살아. 온 힘을 다해서 읽고 밑줄 치고 필사하고 사색하라. 이 책은 최초의 인문주의자를 울리는 페트라르카를 비롯해서 데카르트, 파스칼, 케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등 서양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 정통한 교사들, 아이를 병문대에 보낸 부모들, 학원가에 이름을 날리는 강사들을 집중 인터뷰했는데 마침내 명문대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수학과학과 맞붙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은 도형, 함수, 지수, 로그, 수열, 확률, 통계, 미분, 적분, 벡터 등을 정복해야 하고 과학은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르키메데스, 갈릴레이, 케플러, 보일, 뉴턴, 라부아지에, 볼타, 돌턴, 아보가드로, 앙베르, 페르데이, 맨델, 맥스웰, 맨델레예프, 헬름홀츠, 헤르츠, 아인슈타인, 보어, 슈레딩거 등을 정복해야 한다. 물론 대학 입시 수준에서 말이다. 당신의 아이가 수학과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불현듯 무수히 많은 얼굴,
강연이나 사일에 찾아와서 나라도 그 세계도 좋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아이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 가는 것인데 인문학을 하다가 학교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안한 목소리로 묻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이쯤에서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한다. 나는 교사 시절에 기독교 학습법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당시 기독교 번역 베스트셀러였고 대만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책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컴퓨터의 모체는 인문학이다. 인공지능은 왜 이토록 인문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컴퓨터의 모체가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6살 때의 법학자이자 도덕철학 교수였던 아버지에게 당대 최고 수준의 인문학 서재를 유선으로 물려받았다. 그는 8살부터 서재에 의해서 서재의 책을 다 읽었을 무렵에 전혀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는 14살에 유럽 명문대학 중에서 하나인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하고 18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1살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법대 교수직을 제안받고 25살에 런던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될 정도로 지적 능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다. 이후 그는 레오날드 이렇게 했는데도 산업계의 소장록으로 전역하고 말았다. 불행한 미래를 바꿀 3가지 방법은 만일 앞으로도 우리가 싱크대에 숨어있는 거대한 인문학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미래도 계속 방황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컴퓨터 산업에 국가적인 투자를 해놓고도 인류 컴퓨터 문화 역사에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미래도 공허하기 짝이 없는 행보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삼성 SK 같은 대기업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인공지능 산업하청 공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문학, 석사학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인공지능은 SF가 아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조사 김정희가 활동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도부터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최고의 연구자들을 투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류의 현재이자 미래이다.